네, 요즘 특히나 이러한 위기로 인해서 신흥국들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요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 13개월의 동향을 보자면은 신흥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19개국에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이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 어떤 곳에 흘러가고 있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흥국 자금 이탈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요즘 그 최대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 자금 이탈을 좀 파악해봤더니 대체로는 그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지금 이제 모두에서 하영국에서 지적하신 대로 신흥국 그 경제 비중의 약 80%를 차지하는 네. 19개 회원국들의 그 자금 이탈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되면서 13개월 동안에 1조 달러 육박하게 자금 이탈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6월 이후부터 특히 자금 이탈이 많았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1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 자금은 얼만큼 큰 자금 이탈 규모인가 하는 것 좀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서 신흥에서 자금 이탈한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사실 2배 정도 해당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렇게 그 자금 이탈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실상 지금 그래도 신흥국 증시가 버티는 이유는 금융위기에 지난 6년 동안 자금이 많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신흥국에.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자금 유입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지난 13개월 동안 1조 달러가 이탈됐으니까 네. 절반 정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 중에서도 5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탈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우리가 투자의 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간 건가요? 대부분 전문가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사실상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돼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입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흡수했느냐 하면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에서는 유동성 공급만 종결시켰지 아직 자금 흡수에 나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신흥국에서 이탈된 이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이렇게 유입됐다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다우지수도 18,000에서 지금 16,000 초반대로 떨어지고 이거 3대 지수 똑같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궁금한 사항은 오늘부터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이 신흥국에 이탈된 자금이 미국 증시로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로 이렇게 미국으로 유입된다면 미국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흡수해는 이런 거인데 중앙은행 흡수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산 가치도 오히려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향방을 알아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회수됐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앙은행 흡수도 안 됐고 자산시장으로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산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으니까 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정도 차이가 됐지만 그럼 지금 아주 있을까요?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된 자금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다른 대체 자산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자금의 향방을 알려면 결국 퇴장된 통화가 얼마큼 많을까? 시청자 여러분, 퇴장된 통화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현금만 갖고 있고 투자를 안 하는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호딩 머니다, 퇴장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승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근데 이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승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 세계 모든 특히 미국도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승수가 이렇게 다시 재철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갖고 있어도 자산 시장에 입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원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중순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됐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확정됐던 소위 그 노드 프랭크 법안, 미국의 단일금융법이죠. 네. 여기서 보면 위기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몰커룰이 그 실시에 따라서 사실상 그 미국의 그 금융사들이 자금을 많이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 자금이 신흥국에서 많이 빠진 자금이 미국의 금융사에 투자되지 않은 증거금의 확증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이 이탈되고 미국의 시장으로 간다. 그럼 오케이. 미국의 그 돈은 미국의 그 자산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거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그 특수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나온 볼커를 물론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경제 용어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볼커라는 사람은 이제 일단 잠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앨런 그리스폰 아마 이렇게 세계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 직전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물론 이제 그 이전서부터 미국의 그 페드 의장을 했지만 페드 의장을 했던 사람이다. 소위 미국의 그 1980년대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기, 통화 정책으로서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페드 의장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거든요. 지난해 한국 경제 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인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였나요? 지난해 그 페드 의장인 볼커 의장을 그 초청한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초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왜 한국경제TV의 송재조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 초청했을까 할 때는 바로 이 볼커룰의 이 규정이 가져올 향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예.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지난해 이렇게 초청했던 전 의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몰커를 실시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시청자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노드 프랭크 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노드 프랭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목적은 위기 재발이다. 자, 그러면 위기 재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기 자본을 자유롭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이게 PI 규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증거금을 조금만 증거금 해가지고 레버리 투자를 확 해가지고 하는 투자, 레버리 투자를 규제한다는 게 볼커룰의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 규제를 위해서 이 증거금을 조금 쌓던 것을 증거금을 대폭 쌓던 것이 사실 볼커룰의 핵심인데요. 왜 그동안 이게 추진되지 않았냐면, 자, 볼커룰이 실시하면 금융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월가가 이렇게 위축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월가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지층이 활동이 위축되니까 정치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반대.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몰커룰을 추진해야 위기 재발. 우리가 왜냐하면 위기가 방지하면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중산층 이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찬성. 근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렵게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추진됐거든요. 그게 바로 5월 중순이다. 그래서 이 볼커를 추진에 따라서 증거금을 대폭 확충해야 되니까 자, 제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1000을 쌓도록 하다 보면 900이 부족하다. 900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900은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 신흥계 투자했던 자산을 매각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자산도 매각해서 거기 증거금을 확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계에서 이탈돼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는데 미국의 자산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설명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전에 이렇게 볼커럴을 추진한 것, 패드에 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숨은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 중국의 그 증시 폭락에 의해서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폭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주말이긴 하지만 사실 토요일 새벽에 1시부터 장이 마감될까지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미국 금요일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간은 이제 금요일장이죠. 우리 네. 시간으로 오면 이제 토요일자 새벽에 그렇죠.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 나오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금리 인상 시기라 이렇게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또 다시 그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상당히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 그 연준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이 성급하게 금리 인상 내지는 너무 늦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면 네. 미국도 페드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정책 당국에서 페드가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통화 정책에서 얼마큼 선진화된 나라냐면 페드의 책임도 있으니까 페드의 부담도 있으니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전에 이 월코르를 추진하에 따라서 유동성 부분을 좀 흡수해주는 어떤 쪽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 증거금 확정 쪽으로 흡수해주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시장과 역할을 분담한다는 데 시장과 역할을 분담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의 그 이렇게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선진화된 것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지금의 자산 가격 거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은 미국의 금리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협조를 구해서 사실상 이렇게 증거금을 확충하는 또 자기 자본의 그 규제를 투자 규제를 하는 이런 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시장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조화하는 방법은 페드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 월가에서 보면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이렇게 그 시기가 늦었다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시기도 시기이지만 정말 막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좀 접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상태에서 그 앨런의 뭐 그 이렇게 위기다. 예. 또 이제 거기에 쉽게 맞춰서 9월 위기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9월이 그 미국의 세계 그 중앙은행 입장으로는 미 페드가 금리를 인상한다 하는 이런 시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페드는 가장 목적이 증시 안정, 금융시장 안정, 경기 안정입니다. 네. 다만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또 자산시장이 위축될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 돈 푸는 거고 수단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과해질 때는 금리 인상하고 돈을 줄이는 이거거든요.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금리 인상은 수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마치 목적처럼 강요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오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9월에 그 위기설이 나올 만큼 9월에 그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 경제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분기 성장 2.3%, 잠재 성장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 또 무역 적자가 확대된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 9월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6월 이런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죠. 네. 왜냐하면 7월 이후서부터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시장이 되고 미국의 자산 시장이 저렇게 폭락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내왔던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그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의 9월에 나서겠느냐 하는 측면은 페드의 목적이 시장 안정, 금융시장 안정, 경기 안정이 있으니까 여건이 변하면 사실상 정책이 변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내가 예고를 했으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하는 이런 측면은 누구든 가져가지 않겠죠. 글로벌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가변성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페드든 한국은행이든 EU, ECB든 일본 중앙이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냐?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 다만 정책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단만 바뀌는 거다. 금리 인상이라 수단만 바뀌는 거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금리 인상은 해되고 이런 쪽에 이렇게 인식들이 상당히 많은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7월 위에 여건이 많은 상태에서 미국의 페드의 이렇게 그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월시트전에서부터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 왜냐? 작년에 세계 경제가 화랑을 보일 때 이때 단행어들도 단행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단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놓쳤다. 단행되지 않더라도 시기가 놓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옐런 의장 그동안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했던 것이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유동적인 대처를 해나가겠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믿음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침 방송을 좀 오래 했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 의원님과 같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시장이 한창 안 좋을 때 체리패킹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낙폭은 그때의 낙폭에 비한다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체리피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엘렌 위기설, 9월 위기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내내 강조했습니다는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굳이 시청자분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마치 무슨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떠드는데요. 사전에 예고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때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 2008년 이후에 상황을 한번 잠시 보면 자 지금도 이제는 사실 새로운 볼커로 인해서 미국의 그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증거금을 많이 확충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미국의 미국의 그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 미국의 그 탄약들이 금융사들이 타격들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고 자 안전하다 하면 이 증권 규정을 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로 할 수 있는 투자 원금 규모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동안 증거금 확충 차원에서 자산 가치가 신흥국의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자 신흥국을 보면 증권 규제 완화하면 이제 이후에 증거금 완화는 이 신흥국에서는 자산 가치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2008년 이후에 체리피킹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때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 하는데요. 마진콜의 딜레이를 통해서 증거금을 확충하다 보니까 자 이후에는 이제는 메리츠라든가 골드만삭스가 많은 증거금을 확충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한국이라든가 이런 게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890에서 2100으로 단숨에 넘어갔던 상황이거든요. 중견지가도 늦게 반응하는 1700에서 지금 5100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 제발 좀 나도 하니까 당신이 전문가라 얘기해서 특별하게 이게 뭐 9월 위기설이다 이렇게 떠드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 잘못됐다. 지금 세계 경제에 보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위기는 기회다 하는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절실한 대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지난주에 강조하셨던 좀 긍정적 측면을 보자, 긍정적 측면을 보자가 그런 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 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요즘 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해서 네. 사실상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뒤늦게 중국발 뭐 금리위기 해서 2008년 상황과 빗대는 시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결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08년대 금리위기가 발생한 것은 세계로 여파를 전파시킨 것은 뭐냐면 위기가 발생할 때 위기에 치러야 비용을 미국은 다른 데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가 발생한 다우지수는 45% 떨어진 데 반해서 위기를 피해갈 거로 보였던 한국이 65% 떨어지고 중국이 75% 떨어졌던 대표적인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에 있어서는 금융사의 글로벌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게 뭐냐? 딜레버리지가 해서 다른 데 글로벌해서 다른 데 전가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그 어떤 증시 폭락을 계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또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글로벌 비중도 중국 금융사가 뭐 지금 글로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사실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소지, 마진콜의 딜레버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안아야 되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락하고 중국 국민의 고통이 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사가 아니라 중국 경기적 측면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자, 중국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니까 네. 중국 경제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비중이 높은 주변국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께서 했나요? 금융 불황국 10개국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포함됐다 예, 이렇게 하죠. 맞아요.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상 취약 5개국의 내용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국가가 높은 것. 한국, 대만, 오늘도 대만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한국경제신문에 되는데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수출이든가 의존하는 국가들이 좀 중국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안아야 되니까 다른 국가에 전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영향을 미친다.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